안녕하세요. 생생범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범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지 1330일 만에 복귀이고요. 예.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 7개월 만에 예.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옮기고 나서 처음 이제 비서진들하고 차담회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같은 그 계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권 담지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같은 정당에서 배출했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전 정권과는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보수 진보 따지고 있을 거 없이 다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파면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국민적인 기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용산은 또 이제 미군이 옆에 또 바로 있고 그래서 항시 도청에 관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털고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봉안기도 올라갔고 청와대도 본원 이름으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 정권과 지금 현재 정권의 정책적 또는 행정적 연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국민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자세로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용산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국방부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인들로 인한 계엄이 또 일어난 장소로 또 상징적인 상황이 좀 돼서 청와대로 옮기는 것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좀 생각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용어도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계속 이전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개방하겠다라는 건 진보 정권에서 항상 좀 추진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그럼 청와대 외에 다른 어떤 대통령 집무실을 찾기에는 조금 무리였었던 걸까요? 세종집무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1세 2025년, 2026년으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전 정권에서는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 세종시 그러니까 세종시도 얘기했지만 그 세종로 그 정부청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의지 또는 대통령실 청와대의 의지만 있다면은 이게 국민과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오히려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한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장소는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과 대통령의 지위가 이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장소 때문에 구애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지를 얼마나 국민들의 생각을 얼마나 권력의 집중체인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잘 받아안느냐 그 뜻대로 행정과 정치에 펼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구중궁궐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박근혜 시절에 박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고 거울공주 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집무실 얘기가 나오면서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적 효율성 때문인데 그럼 세종에도 대통령실을 만들고 그다음 국회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여의도에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잠깐 드는 예,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 세종이나 충남 한가운데에 예. 영기군 뭐 이런 데 예전에 예, 있었잖아요. 세종 그 소위 생존복합도시에 있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장기 과제로 추진될 예, 예. 것 같고 예. 세종 집무실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회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위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김병기 사퇴해야, 처신 고민해야. 뭐 둘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나온 논평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병원 진료하고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이 연일 좀 제기가 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평론가님,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국정원 출신들 의원들이 조금 되게 강하게 멘션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위원장직을 운영위원장직을 할 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너무 권력지향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이 이런 갑질 혹은 아니면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대한항공 숙박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정도.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사실 바로 의원직을 또 상실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현재 상황. 김병기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은 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 의원들의 갑질 이야기하면서 보좌관들이 보통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소위 김병기 의원의 예. 전직 보좌관들이 예. 폭로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예.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전직 보좌관들이 이중간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저도 잘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갑질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예. 다 파헤쳐 보면은 의원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시 꽤- 한번 말씀드릴게요. 꽤 많은 부분들이 있죠. 꽤 많은 부분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으로 예. 의원들이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비서에게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회사의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거는 비일비재해요. 다만 비서들이 고발하지 않아서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사실 한 명 한 명 붙잡고 의원들한테 솔직히 안 찔려요라고 물어보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 자기들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치 문제가 돼서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 못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다 알고 국민의힘도 다 알고 개혁신당이나 심지어는 진보적인 야당들까지도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면 위로. 왜? 김병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가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예. 계속 강한 발언을 하면서 예. 공격을 해왔고 센 발언했고 그래서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운영위원장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인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정도로 문제가 되면은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나 이거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신 안 찔리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안 찔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의원이 이야기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상황이 어떤지 딱 아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사생활 논란, 네. 특히나 이제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고권적인 자세 혹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일을 심부름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뭐 내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뭐 국회에 뭐 대나무 숲이라는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글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다들 쉬쉬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죠. 지금도 쉬쉬해요? 지금도 쉬쉬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고 나의 인사권을 쥐고 네.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인데 사실 보좌관들이 이 정도까지 터트리는 이유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는 위치, 원내대표라는 위치지 않습니까? 뭐 초선 재선도 아니고요. 원내대표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지금의 당대표가 이런 어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또 강성 지지층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뭔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보좌진들이 배신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뭔가 올 것이 왔다. 자신의 정치 인생에 올 것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도 여당이었고요. 예. 김병기 여당일 여당의 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견제받는 위치에 있으면 그럼요. 터지는 것이고. 근데 지금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을 근데 거예요. 그렇게 이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진들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신고를. 사실은 그런 야만적인 문화 혹은 오래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이니까 터졌어. 그러니까 좀 다 그래. 그러면서 희석시키는 건 좀 옳은 태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 사생활 비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좀 나왔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나 좀 판단이 있을까요? 당은 안 돼요. 예. 당 차원의 조사하게 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음.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예. 지금 그 국정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젊은 나이에 계속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걸 뒤져가지고 당 차원에서 정보를 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큰 보안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당 차원의 조사는 믿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은 아니다 덮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거 어떠냐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특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특검까지 가게 되면 이게 또 정치 문제를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 김병기 의원이 나만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 뒤져보자라고 얘기하면 300명 국회의원 다 뒤지게 생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라든지 정치 조직이라든지 여기에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이제 아빠 찬스 쓴 국정원 논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예전에 이런 정치 문제 없었는데 간혹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뭐 대를 이어서 군인을 한다든지 뭐 법조인을 한다든지 의사를 한다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대를 이어서 전문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취업 청탁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들어가는 취업을 하는데 취업에 대해서 아빠가 전화했다.
심지어 전 국정원 출신의 아빠가 전화했다. 이 부분하고 지금 또 어제 28일에 비의혹들이 또 나온 게 이번엔 차남입니다. 차남이 빗썸에 좀 취업을 하게 됐는데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차남 취업에. 그래서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좀 지적을 했다. 한마디로 좀 경쟁하고 있는 거래소죠. 빗썸과 업비트가 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과 당시 김 원내대표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소속이라서 이해충돌, 부정청탁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장남도 취업 청탁, 차남도 취업 청탁.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들에게는 좋은 압박이겠지만 예. 그러한 압박가 되지 못하는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박탈감을 주는 것이고 예. 그런 잘 나가는 아빠를 두지 못한 자식들한테는 불신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당신들 위선자야. 맨날 말로는 독재 반대하고 투쟁하고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더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한 옛날에 386 세대 저 끝물이긴 하지만 예.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밝혀진 거에 따르면은 그 경쟁사인 그 업비트 예. 두나무라고 하죠. 그게 예. 더 유명한데 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 빗썸 관계자들은 성과급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봉의 예. 7배나 되는 예. 이런 불합리한 나라가 아직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정권이 뒤바뀌고 윤석열에서 이재명을 바뀐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젊은이들 보기에 와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고 실제로 민주주의 학교에 간다든지 회사에 간다든지 그 앞에서 딱 멈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혁을 하고 뭘 바꾸긴. 그러니까 김병기가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겨레, 진보 좀 레거시 미디어라고 보는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과 서울 동작구의 의원들까지 포함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정치 동향 파악, 김 원내대표 일정 조율, 지역 현안 등을 지시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 난무하고 있는 사실 과거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사모 정치, 네. 사모님이라고 하죠. 사모 정치가 수면 위로 또 떠올랐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예. 뭐 말씀드릴 게 다 알게 되니까 예. 군에서 장군이 생기잖아요. 예. 장군님이 장군님 그 옆에 사모님이 계시겠죠. 예, 그렇죠. 밑에 있는 대령들의 사모가 예. 장군님 모시듯이 사모님을 모십니다. 예. 맞아요. 이 영부인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보십시오. 국회의원 있죠? 그럼 국회의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 사모가 있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시의원들 있고 구의원들 있어요. 그 사모들이 또 국회의원 모시듯이 모셔요. 또 이게 시장이나 군수 있으면 그 밑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소위 사모 정치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김건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담는 거예요. 예.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예. 실제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분도 없으면서 예. 김건희도 직분도 없으면서 정치에 개입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관습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익이 된다면 다 그렇게 짓밟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잘못했을 수 있죠. 보좌관들이 딴 얘기할 수 있겠죠. 내란 사태 벌어지는데 지들끼리 히히거리고 히히덕거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물러나야 되고 사모는 이름 내걸고 공식적으로 사죄문, 반성문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야당에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하는데 야당도 네. 좋아할 거 없어요. 네. 야당 소위 해서 같은 지역구에 있는 동작 갑 지역의 장하무게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요,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예.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불이에 어쨌든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할 때 사모님까지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임명직도 아니고 지명직도 아닌데 사실 남편이 지명하는 지명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많죠. 대한민국 대통령 뽑을 때 부인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때 누굴 봤습니까? 프란시스코 예. 여사 봤잖아요. 예, 예. 똑같이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서 때문에. 해왔어요. 예. 누구 보고 배운 겁니까? 어른들이 다 윗사람들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에겐 유경수 여사가 있었고요. 유영수 여사 겉으로 드러난 것이 좋아서 예. 그나마 박정희 독재를 상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내일 30일에 입장 밝힐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만두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뭉개고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그냥 대국민 발표 윤석열 하듯이 그냥 대충 뭉개고 대통령은 그냥 사람 만나는데 박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건 윤석열로 끝내고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누가 대한민국 여당 대표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언론 기사나 또는 평론가나 언론에 관계없는 사람들이나 나와서 얘기하지 정치권에 있는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실은 민주당이 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내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면 원내대표에 관련된 선거도 같이 치르게 될 텐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실 마찰음도 좀 있었고요. 어느 쪽이 또 힘을 갖게 될지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향후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역관계는 김병기 원내대표에서 솔직히 이제 정청래 대표를 넘어갔어요. 지금 예. 상황 넘어갔는데 예. 이 넘어간 것이 소위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정청래 대표가 향후에 있을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물밑의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살벌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상황은 단순히 김병기가 갑질을 해서 물러났다를 넘어서 예. 여권 전체 권력 투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벌써부터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려온다는 것처럼 뭔가 이미 준비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고는 있는데 청와대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또 당정이 함께 하게 될지 또 어떤 권력 구도가 짜이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윤석열 노답 인생, 노답 인생 교도소서 잘 사시길. 아, 센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금 얘기를 나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예. 최후 진술을 했죠. 예. 우리 진행위원님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 마지막 멘트 악망하옵니다. 예. 벽두인들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자주 써요. 그런 악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서류에 많이 써요. 서류에 그게 많이 써요. 저도 사실 과거부터 답습해 온 거를 그대로 쓰는데 왜 악망이란 표현을 쓸까? 굉장히 악망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예요. 네. 발에서 받든다 뭐 이런 의미도 예,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윤석열 씨가 과거에
자신이 최고 권력자부터 시작을 해서 예.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이후에 저렇게 쪼그라든 모습까지 보면서 예. 인생 참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허접하게 짝이 없다라고 교도소에서 그냥 잘 사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참 권력이 정말 좀 11화무홍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지 참 알려고 해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그 최후 진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방해 등 혐의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첫 선고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10년이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것들까지 같이 합친다라고 한다면요. 예. 적당하다고 봐요. 예. 뭐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직 특검에서 특히 외환죄는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징역 10년 체포 방해죄로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이 또 쌓여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외환 예. 유치죄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예,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뭐 제일 큰 게 내란죄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내란죄가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구도가 또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 좀 근데 예. 그렇지 않은 것이 예.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예. 하도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예. 일정 정도 지금 그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재의 윤석열로부터 갈아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야기했던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란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끊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판단은 이제 표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법리적 판단은 내란죄에 어쨌든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장동혁 대표의 중도 보수 확장, 중도 확장이 사실 이해운 이제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제명 네, 이 부분에서 나온 거죠. 또 얘기할 거리가 좀 생겨서 그건 뒤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좀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면서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좀 평가가 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고 편파 강압 수사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 행동 등 고초도 겪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의 검사 집단 행동을 고초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웃긴데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 건진법 사건, 양평고속도로 건 예. 이게 모두 다 언론에서 밝혀진 것까지만 나왔어요. 예. 거기까지만 수사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 같은 경우는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천 개입은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건진법 사건, 자 금품 전달한 것까지 나왔어요. 이건 언론도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매각 매직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건 휘어진 거, 예. 이거 못 건드리고 공흥지구 예. 대신 나갔죠. 예. 예, 김성교 의원 예. 이거 건드렸고 고속도로는 국토부지검까지 그 위로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건희 특검의 조사가 뭐 나름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예. 검사들이 고초당했다고요. 전 검사들이 검사했다라고 생각하고 언론 밝혀진 것까지만 딱 선거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특검을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사실은 한 특검인데 예. 왜 특검이
못한 것이냐. 검사가 검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검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검사 정권이 출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머지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준 윤석열 중심의 검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검사가 검사한 거예요. 검사가 자기 검사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는 검사밖에 안 되더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2차 종합특검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데 이제 뭐 보수 쪽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검찰 측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음모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뒤져봤는데 없더라. 이거 수사를 뭐 미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최선을 다했는데 없는 건데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거는 계속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거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검사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라는 예.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특검 얘기 나오는 예, 예. 것이고 그 2차 특검까지 해서 안 나오면은 이게 대한민국 소위 또 그럼 3차 특검 안 합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스워져 버리는 것이고 네. 그 2차 특검 이야기하는 곳에서 책임져야죠. 예. 정치적 책임질 겁니다. 2차 특검을 얘기하는 쪽에서 책임질 수 있다. 또 3차 특검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특검 관련된 부분, 특검이 이렇게까지 다수의 특검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특검이 좀 수사가 좀 잘 이루어져서 요거 얘기하실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예. 이런 특검이 한 번도 없었죠. 예. 특검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예. 터진 건데 근데 이런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2024년도 12월 달에 예. 누가 군인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할 줄 알았어요. 예, 이런 정권이 없었고 예. 이명박 박근혜도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창피해서라도 숨겨서라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자에 가서 딱 앉고 예. 수장고를 마치 자기 안방 드나듯이 드나듭니까? 이런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이 나온 거예요.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는 순간 그 전임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마치 뭐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는 듯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특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한 역사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같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실까요? 제 사과가 늦었다. 잘못된 판단.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김범석 쿠팡 의장. 국회에서 난타전이었어요. 사실 김범석 의장 왜 안 나오냐? 쿠팡 지금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왜 안 나오냐?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네. 얘기 나왔는데 결국엔 사과했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언론에 3,3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29일. 좀 뒤늦은 사과입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도 정부와 협력해 왔다라고 하면서 좀 여전히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뉴스 보도에는 쿠팡이 5만 원씩 1조 6,850억을 국민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배상하겠다라는 배상안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 김민석 쿠팡 INC 김범석.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한국 사람은 맞을 텐데 예. 어쩜 이렇게 한국민의 정서를 모르는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착하거든요. 예. 착하기 때문에 일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사과하면요. 예. 우리 국민들 용서해줘요.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지지만 예.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막 이렇게 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착해요. 사실 그러니까 전두환도 살려준 거예요. 예. 내가 이 예, 참모들이 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이 정부와 협력했다는 점만 부각했지 말은 어떻게 했냐면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생각에 사과문이 늦었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사실 이런 거대한 회사를 이끌어간 최고 수장이라면 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참모들 역시 판단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라면은 빨리 가서 머리 아까 저 뭐야 무릎 꿇고 예. 사죄하고 우셔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라.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시라.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 한국민의 정서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사람이 참 고생했네. 그래, 자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럴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지금 처음은 아니고 지금까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방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술적 한계,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과를 했다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좀 빨리 사과했다면 받아들여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계속 국회에 출석을 안 하고 뭔가 뒤늦은 사과를 한 이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조금 더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이 사과는 했는데 여전히 또 국회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얘기해서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정도 되는 위치에서 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내지 청문회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망신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에 나와서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쿠팡이 지금 미국 회사 아닙니까? 예.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뒷배를 믿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성장한 건 한국의 우리 소비자들의 덕분에 그렇게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뭔가 단단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네. 늦더라도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 정관계 로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아까울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 박동선 게이트라고 코리아 게이트라고 예.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미국 의회에 예. 막 의원들 돈으로 구워 삼고 막 해서 이것이 나중에 게이트로 커져 버렸어요. 예. 그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정관계 접촉을 통해 가지고 돈으로 구워 삼는다. 그게 단순히 로비가 아니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쿠팡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가 5년 동안 150억 정도 되는 돈을 미국의 정치적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미국 내에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것 같은데 한미 통상 마찰까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대통령까지 좀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예. 다자 무역이나 다자 교육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조선업 가지고 서로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란 독특한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선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결자 해지예요. 좀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김범석 의장의 동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자 해지밖에 없다. 나와서 무릎 꿇고 청문회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차기 행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진영 정치 깬다. 보수 인사 파격 발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들을 장관급의 전격 발탁을 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인사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놀라셨죠? 예, 뭐 많이들 놀라는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이해운, 김성식, 네. 그리고 이경수, 김종국, 홍지선 나머지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데 워낙 이해운, 김성식이 크다 보니 특히 이해운이 크다 보니까 쑥 들어가 버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일부에서 이재명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쩌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방어했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조경태 의원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 장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썰까지 나오면서 부산이 초토화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해운이든 김성식이든 미끼 걸어서 국민의힘이 되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당황한 전략이 없는 것인지 너무 당황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렇게 전격적으로 제명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내세운 검은색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모택동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재위원들을 세 분 다 하셨어요. 이해운, 김성식, 조경태. 저도 기재위에서 종종 뵀었는데 이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특히나 경제통들,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쩌면 핵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층 다가서기 전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중도층 다가서기 전략이라는 거. 지금 이 논란이 커질 걸 예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한 30분 전 속보가 나온 것이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내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맞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해훈 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된다면 여당에선 통과가 될 거예요. 수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파격이냐? 자, 선거라든지 정치는 집단의 유권자 대 유권자의 패싸움이에요. 패싸움인데 얼마나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들 더 견인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갈립니다. 중도층 다가서기라는 것은 극단의 주장을 가진 양쪽 진영에서 가운데 아젠다를 우리 쪽으로 더 끌어당겨서 내 포지션을 가운데로 옮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은 건전한 중도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한 배경에서는 차기 지방선거까지 본, 그리고 그 넘어서 대통령의 5년 동안의 원활한 국정 안정을 위한 중도층 다가서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론가님 얘기해 주시는 거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나 대통령의 판단이 정치적인 이벤트들과 아주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매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결정들을 계속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은 그 발언과 행동과 모습 모두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치인이 정치적인 모습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권력의 행사가 공적인 권력 행사냐 사적인 권력 행사냐 그것이 좋고 나쁨을 갈리는 겁니다. 파격 발탁에서 어떤 정치 이벤트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년 6월 달에 6.3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적절한, 왜냐하면 상대 적진을 분열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이벤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결집시키는 것이 예. 정치 이벤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대에게 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중도층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실력 있는 보수 인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상대의 적진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대단히 공학적으로 훌륭한 전략이더라고 이제 정치 전략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사실은 정치는 과거를 답습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들이 과거의 전 정권들 뭐 보수든 진보든 통합해서 조금 달랐던 게 예. 사실 취임하면 업무 보고나 이런 내치보다는 외치를 하러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해외 순방을 간다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대통령은 확실히 해외 순방을 줄이고 내치를 좀 먼저 다스린 다음에 이런 인사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딱 맞춰서요. 재밌는 지적을 하신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외치를 가게 되면은 외국 나가는데 그러면 막 나쁜 그림 나옵니까? 좋은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고 뭐 예, 그쵸. 누구 만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다른 개혁 작업을 한다는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독특했어요. 왜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의 G1, G2가 경주에 몰려왔단 말이죠. 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경주 와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여기서 경주 선언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더 외국 나간다라는 건 사실 조금 낭비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아젠다를 먼저 쟁취하는 이 부분은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예. 아젠다를 쟁취하는데 어떻게 쟁취하냐? 내치 가지고 쟁취하겠다. 업무 보고하자. 공개하자. 100% 생중계하자.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지방 자치단체장부터 성장한 정치인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파격 인사 발탁까지 프로세스가 쫙 일관되게 정리가 된 거죠. 이재명이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을 흡수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지금 중도층에다 먼저 깃발 꽂은 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논란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운 이제 장관 지명자 네. 바로 해당 행위로 해서 제명했거든요. 네.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옹졸하다라는 지금 옹졸한 혹은 중도층을 버린 거다라는 어떤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 이해훈은 서울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관심은 다들 지금 부산으로 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해양수산부 내려보내고 예. 거기 부산 출신의 장관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조경태가 등장하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조경태나 이해훈이나 다 김성식이나 다 기획예산 예전에 국회에서 네, 기재위였죠. 기재위 소속이고 예, 같은 그러면 동시간대에 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재명은 과연 몰랐을까? 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를 되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차라리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래 우리랑 결별해서 그 이재명 정권으로 가게 된다면은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하시라. 예. 그래 보수의 색깔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들 이전에 있었던 기본소득 반대하고 이런 것들 버리지 말고 예. 끝까지 견제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그 보수 정권의 보수적인 그 색채를 버리지 말고 잘 하시라라고 하면서 되치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바로 제명해 버리니까 예. 이해운으로서는 묶여 있었던 날개를 잘라준 거예요, 저쪽에서. 예. 그러니까 활동을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국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옹졸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할 말이 많고 평론가님과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얘기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벌써 또 시간이 아이고, 다 돼서 그러네요.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생생보물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